도로,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아마 구조가 나올 겁니다. 구조가 나올 건데,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구조면 제로인데, 이거는 구조 내리기인데, 이거 작년에 나왔거든요. 자주 냅니다. 이거는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자, 한번 볼게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해당 건물의 설계자는 누구는요? 아래의 건물은요, 그 구조에 대해서 구조 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요 건물은 안전합니다 라고 확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1항에 따라서 안전을 확인한 건물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주는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데 건축주가 구조 안전을 확인했죠. 그럼 건축주는 해당 건물 누구로부터?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가지고 착공 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에게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 서류를,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건물의 종류입니다, 이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작년에 나왔거든요. 자, 층수가 몇 층입니까? 2층 이상입니다. 목적 건물은 몇 층? 3층입니다.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200. 목적 건물은 500입니다. 높이는 13m. 처마 높이는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그리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나 차량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몇 메다 튀어나오면 돼요? 3m 돌출. 근데 이거 본 적 있을 건데요. 맨 앞에 용어 정의할 때 특수구조 건물 배웠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별표 100개. 단독과 공동. 단독과 공동은요, 층수나 면적 제한 없어요. 그냥 단독이나 공동주택이면 주택이죠. 그러면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근데 이거 집에 가서 안 해야 됩니다. 수업만 집중하면 돼요. 자, 전부 세유. 다시 할게요. 층수가 몇 층? 2층. 목조는 3층. 연면적은 200. 목조는 500. 높이는 13m. 처마 높이는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그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전부 다는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전부 세요. 층수는 몇 층? 목조는, 연면적은, 목조는 500. 전체 높이는 13. 처마 높이는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그리고 단독과 공동. 한 더, 층수는, 목조는, 연면적은 500. 전체 높이는 13. 처마 높이는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그리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는 구조로 된 보나 차량이 외벽 중심선에서 몇 미터 튀어나와 버리면 3m. 그리고 단독과 공동주택은 면적 따져? 안 따져. 연면적 안 따지고 자다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조 안전을 다 확인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건물입니다. 자,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건물은 층수가 몇 층? 2층. 목조 건물은, 연면적은, 목조 건물은 전체 높이는 13, 처마 높이는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물인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는 구조로 된 보나 차량이 외벽 중심선에서부터 몇 메다 튀어나오면 3m. 그리고 단독과 공동주택은 뭘 해야 된다?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고요. 이렇게 구조 안전을 확인했죠. 그러면 그 건물이 지진에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진 안전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그 4번 보시면 국장은 지진으로부터 건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의 용도, 규모, 설계,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 등급을 만다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났을 때 내진 등급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내진 설계가 제일 잘 된 건물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지진이 잘 안 일어나는데 만약 지진이 났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건물 롯데 123층. 그게 무너질 것 같죠? 그게 안 무너집니다. 그게 63빌딩으로 뛰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내진 등급을 설정했으면요, 이걸 공개하는 건물이 있어요. 공개하는 건물. 공개를 해야 돼. 요 건물은 내진 등급 1등급이다. 요거는 2등급이다. 라는 식으로 다음 하나에 대한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능력을 공개해라. 다만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물이 아니거나 산정이 곤란한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은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몰라 되고요.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 건물이 보니까 층수가 몇 층이네? 2층이네. 목조는 3층이네. 연면적은 200이네. 목조는 500이네. 그 다음에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물. 똑같아요. 자, 할게. 구조안전 확인. 높이 13. 처마 높이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된 본연 차량이 그죠? 몇 미터 튀어나오면 된다고? 3m. 그리고 단독하고 공동.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구조안전을 확인하냐면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물이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물하고 똑같아요. 그죠? 재작년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야가 나왔어요. 야가. 암기한 그대로.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야가 나왔어요. 암기한 그대로. 그러니까 두 개 같은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에요? 같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출제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필요 없어요. 안 받아요. 피난구요 뭐 이런 거 안 받아요. 다 몰라도 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높이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해드리고 517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심히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517 면적 높이 산정 방법인데 자, 시험에서 웬만하면 한다는데 이게 뭘 내냐면요. 제외되는 부분을 냅니다. 제외되는 부분. 건축 면적 제외. 건축 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닥 면적 구할 때 제외. 그 다음에 대지 면적 구할 때 제외. 아까 했죠. 여러분 건축선으로 후퇴하는 것은 법정 건축선으로 후퇴하는 부분은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했어요? 제외했어요? 제외했죠. 허가권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건축선은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했어요? 제외했어요? 포함했죠.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한번 볼게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 면적 구할 때 뭐 한다? 제외한다. 첫 번째, 소유업이 미달되는 대지에서 건축선이 정해졌을 때. 두 번째, 대지에 도시공객 시설인 도로, 공원, 광장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죠. 잠보 실리요. 여러분이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지 중에서 이만큼이 공원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편입된 면적이 20제곱미터고 전체 토지 면적은 100이더라. 라고 한다 그러면 토지 면적은 100이죠. 그죠? 근데 요 20제곱미터가 어디에 포함되어 버렸어요? 공원에 포함되니까 대지 면적 구할 때 뭐하더라? 제외하더라.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100인데 대지 면적은 얼마가 된다? 80. 자, 그래서 대지 면적 제외되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가 건축선으로 후퇴한 거. 그 다음에 대지 안에 뭐가 있더라? 공원, 광장, 도로 등으로 우리가 도시공객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공객 시설 부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여기 제외된다는 것은요, 나중에 용적률을 가지고 연면적을 구할 때라든지 건폐율을 가지고 건축 면적을 구할 때 이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나옵니다. 건축 면적. 자, 건축 면적. 자, 건축 면적인데 건축 면적은요, 건축 가능 면적을 말합니다. 건축 가능 면적인데, 건축 면적의 법적 개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이에요. 외벽 중심선. 줄만 쳐놓으세요. 설명 드릴게요. 외벽 뭐라고요? 중심선. 외벽 중심선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건축 면적이 뭐 할 때 나와요? 건축 면적이 뭐 할 때 나오죠? 그렇지. 건축 면적은 건폐율이 나와요. 건폐율. 그죠? 그러니까 외벽 중심선인데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봐봐요. 건폐율은 국회에서 배웠다고.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더라? 건축 면적입니다. 근데 건축 면적이 뭐라 하냐면요. 외벽 중심선으로 되어 있거든.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의 건폐율이 50%인 것이.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인 것이. 그럼 건축 면적이 얼마란 이야기인데요? 50 제곱미터인데 이 50제곱미터를 뭐로 잰다? 뭐로 잰다? 외벽 중심선으로 잰다. 외벽 중심선이 5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선생님들이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생소해요. 생소한 것은 어려운 거하고 생소한 거는 다르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해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어려운 거는. 생소한 것은 극복하는 방법이 반복이죠. 생소한 거는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봐봐. 봐봐. 건폐율은 이거 한 번 하고 시험장 안 보냅니다. 10번 이상 하고 내가 시험장 보낼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듣고 잊어보라고. 그냥 이러면 돼. 제일 제가 우려되는 바가 뭐냐면요. 공부를 하면서 한 방에 끝을 내려고 조바심을 내면 안 됩니다. 공법은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법입니다. 법. 사회 과목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고 법이에요. 법. 어렵습니다. 공법은.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드디어 이 실체가 벗겨지는 날이란 말입니다.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이야. 정해져 있죠. 대지 면적은. 건폐율이 50이야. 정해져 있죠. 우리가 수업할 때는 X 이걸 구했잖아요. 그죠? 건축 면적이 얼마가 돼요? 50이죠. 이 50이란 건 뭘 말하냐면 외벽 중심선이 50이란 말이에요. 외벽 중심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거든요. 건물을 지었어요. 건폐율이 얼마랍니까? 50이죠. 외벽 중심선을 봐야 되거든. 근데 안 보여요, 이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물의 단면을 탁 잘라버리면 돼요. 어떻게 잘라버리면 되냐면 이렇게 단면을 잘라버리면 돼요. 그래, 어디서 쳐다보면 되냐면 위에서 쳐다보면 돼요. 맞습니까? 단면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단면을, 우리 5층 단면을 탁 잘라가지고 위에서 좀 미친 거 아이가? 자, 봅시다. 저는 이제 수업한 거 절대로 안 봅니다. 보면 이상하거든요. 다음에 그런 수업을 한다 못 한다? 못 해. 다음에 못 해. 근데 이렇게 전달하는 게 여러분한테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절대로 본다. 보기는 본다. 왜 안 봐? 자, 봅시다. 자, 단면을 잘랐어요. 뚜껑을 열었어. 상상해야 돼. 뚜껑을 열었어.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요렇게 나온다고. 요렇게. 자, 이게 5층이거든요. 그러면 외벽 이 지금 흰색이 외벽이거든요.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심선이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뒤에 보이십니까? 진짜로 안 보일 낀데.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이 50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50이에요. 50. 벽 두께 많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재보니까 51이 나오는 거지.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걸 쟀어. 외벽 중심선을 쟀어. 그러니까 51이 나오는 거야. 그 뭔 말이야? 그게 건폐율 위반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건폐율 위반. 건폐율 위반이 그렇게 아니죠. 건폐율 위반. 건폐율 위반. 그러니까 1제곱미터만큼을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지어져야 됩니다. 건폐율이 50일 때. 됐습니까? 예.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질문. 5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단면을 자를 때 외벽 중심선이 50이라고 했잖아. 그죠? 외벽 중심선이 50을 넘으면 안 되잖아. 51이면 건폐율 위반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디를 잘랐을 때 그래요? 여기를 1번을 잘랐을 때 50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맨 위를 잘랐을 때 50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맨 아래를 잘랐을 때 50이 돼야 됩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를 잘랐을 때 외벽 중심선이 50을 넘으면 안 돼요? 2번. 시간을 못 맞춘다, 이거. 자, 다시 할게요. 자, 이 외벽 건폐율이 50이잖아. 대지가 100이잖아. 그럼 건축 면적이 얼마? 50. 외벽 중심선이 50이잖아. 외벽 중심선이 나왔다니까. 이 51이면 돼, 안 돼? 안 돼, 50이 돼야 되잖아. 어디가 50이 돼야 돼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어? 다지. 에이, 봐봐. 2번이 50을 넘으면 안 되면요. 1번이 가면 넘어도 되나? 5번은 넘어도 되나? 5번이 50이면 나머지는 그러면 넘어도 되나? 1번이 50이면, 그죠? 나머지는 그러면 넘어도 되나? 여기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부분도 외벽 중심선이 50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건물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학원 건물도 그런데요. 건물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출입구에서 계단을 2개, 3개를 올라와 가지고 건물에 출입을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를 잘라버렸거든. 어디를 건물의 어떤 부분도 넘어서면 안 된다고 했거든. 건물의 여기를 자르니까 야 때문에 여기에 날개가 달려 나오는 거야. 그럼 50을 넘어빈다고. 그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건물을요, 이렇게 지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건물을 올려야 돼. 그래가지고 출입구 2개 올라와가지고 출입구를 들어와야 돼. 그죠? 지금 제가 말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 안 되는 소리 안 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요. 그래서 건축 면적에서는 지표 면으로부터 1m까지는 건축 면적에서 공제합니다. 아예 안 해도 돼. 하나만 제대로만 딱 이해하면 현재 있는 건물은 자, 우리 학원 건물 옆에 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했겠어 안 했겠어? 우리 학원 건물이나 옆에 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어. 그러니까 그 건물이 왜 위반이 아닌지를 알면 되게 쉬워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1m를 안 재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표로부터 1m까지는 건축 면적을 넘어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두 번째. 건물 꼭대기에 가니까 처마, 차양, 부연 등으로 이렇게 튀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건물의 어떤 부분을 잘라도 안 된다고 내가 했잖아. 여기를 잘라버리거든? 그러니까 야 때문에 여기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 건축면적 위반이에요, 이거. 위반입니까? 위반 아닙니까, 이거? 위반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럼 지붕 끝에서부터 몇 메다 들어간다? 1m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한옥은 2m. 자동차 충전시설은 3m. 2m. 그 다음에 가축의 사료 투요구, 축사 같은 데는 3m. 전동사찰은 4m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잽니다. 그 다음, 우리 건물 같은 데 가만히 보면요. 지하로 내려가려면 지하에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회전 반경을 주기 위해서 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건물에 생활 폐기물 보관함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등등을 배출하기 위해서 건물 주변에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걸 갖다가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은 건축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다 제외시켜버립니다. 빼줍니다. 그 다음, 이런 건물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지하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지상에도 있어요. 여기에.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차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출입구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 이마트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롯데 갑니다. 그죠? 그게 뭘 만들어줘요? 보행 통로를 만들어줘요. 보행 통로. 연결되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잘라서 건물에 어떤 부분을 잘라도 넘어서는 안 된다 했잖아. 여기를 잘라뺐다니까. 야 때문에 이만큼 튀어나오네. 됐죠? 그래서 요거는 건축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외한다. 자, 들어갑니다.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인데 다음 건축 면적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돌출 차양 면적 나왔죠? 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비슷한 것으로서 외벽 중심선에서 튀어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의 건축 면적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다. 자, 밑에서부터 보셔야 돼요. 위에서도 보지 마시고. 자, 원칙은 몇 메다 들어가는데요? 1m. 한옥은 몇 메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그죠? 신재생 에너지 설비 몇 메다? 2m. 그 다음에 자동차 충전 시설 몇 메다라고 했어요? 제가 2m. 한옥도 2m. 2m 들어가죠. 원칙은 몇 메다 들어가는데 1m 이상 돌출된 것들은 1m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옥이나 자동차 충전 시설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옥상 같은 데 보면 태양 열 에너지 같은 거 설치가 튀어나온 경우들이 있을 수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은 몇 메다까지 양보해 준다? 2m. 그 다음에 축사는 몇 메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3m. 전동사찰은 몇 메다라고 했어요? 4m.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입 면적으로 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표면으로부터 몇 메다까지는 안 된다고 했어요?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연결해서 설치하는 5개 피난계단입니다. 2m 이하짜리 5개 피난계단은 건축 면적에서 안 재요. 5개 피난계단. 요즘은 이런 건물 좀 보기 힘든데, 자, 한번 보실래요? 요 참고하세요, 이거는. 이런 건물 본 적 있어요? 1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 외벽이거든요. 문을 열었어. 문을 여니까, 이런 계단이 돼 있네. 이런 건물 본 적 있습니까? 네, 뚜껑이 없어. 아, 뚜껑은 있네. 비는 가리죠. 근데 벽이 없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5개 피난계단. 5개 피난계단.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요즘에 이런 건물 없잖아. 옛날에 지어진 건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건물의 어떤 부분을 잘라도 건조선을 넣으면 안 된다 했잖아. 여기 잘랐잖아.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날개가 달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몇 메다까지 공제해준다? 2m까지는 공제해줘요. 건축 면적 구할 때 2m는 빼줍니다. 그 다음에 건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이마트, 적어놔라, 이마트.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있어요. 지하층 출입구 상부 있죠?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것들은 건축 면적 관련된 포함한다, 제한다? 제외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다음 중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아닌 것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면 암기량을 절반으로 확 줄일 수 있어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끝. 다 했습니다. 바닥 면적 들어갑니다. 바닥 면적은요, 건물의 각 층, 1, 2, 3, 4, 5층, 또는 그 일부로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랍니다. 구획의 중심선, 나눔의 중심이죠. 나눔의 중심선. 바닥 면적이 왜 중요하냐면 시험은 대부분의 문제가 대부분 아니라 한 60%가 바닥 면적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바닥 면적이 왜 중요하냐면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에요. 고로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면 연면적 계산해서 빼줍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과 연면적을 합쳐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요. 다음 중 연면적이 얼만데 이러면서 바닥 면적을 확 넣어놔. 그럼 그 중에서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많은 게 있다 제외되는 게 있죠. 그 제외되는 것은 보너스에 넣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면 구획의 중심이란 것은요 나눔의 중심선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 학원 강의실의 건축 면적이란 말은 성립될 수가 없죠. 학원 강의실의 건축 면적은 없잖아. 건물의 건축 면적이지 학원 강의실만 건폐율을 따로 받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 그죠? 근데 학원 강의실의 바닥 면적, 복도의 바닥 면적, 교수실의 바닥 면적, 독서실의 바닥 면적, 사무실의 바닥 면적 이런 말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봐요. 구획의 중심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 면적을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5층의 바닥이 있는 겁니다. 강의실, 강의실의 바닥 면적은요, 강의실과 사무실, 강의실과 강의실이 아닌 곳의 나눔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강의실의 바닥 면적. 사무실의 바닥 면적이라면 사무실과 사무실이 아닌 것의 나눔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독서실의 바닥 면적이라면 독서실과 독서실이 아닌 것의 나눔의 중심선.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걸 다 합치면 5층의 바닥 면적이 나오고 각 층 바닥 면적을 몽창구리 다 합쳐버리면 건물의 연면적이 나오는 거고 그 연면적은 나중에 용적률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닥 면적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나눔의 중심선. 근데 벽이나 기둥, 구획이 없는 건물의 바닥 면적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거. 예. 자, 볼게요. 벽, 기둥, 구획이 나눔이, 벽이나 기둥의 나눔이 없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지붕 끝에서부터 1m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 면적을 재면 돼요. 자, 해볼게요. 야, 이런 건물 본 적 있을 겁니다. 좀 지우고 갑시다. 여기에 여러분 대지가 있습니다. 만큼의 대지가 있거든요. 요 대지입니다, 대지.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들어서 있냐면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야는 기둥이고요. 야는 지붕입니다. 자, 건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건물이랑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되거든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물이죠. 그럼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 얼만데?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은? 이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벽이나 기둥, 구획이 없는 건물은 지붕 끝에서부터 몇 메다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입 면적, 요 면적이 바닥 면적이 됩니다. 요 면적. 이런 건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응? 있죠? 이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주유소. 적어 놓을래요?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물.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주유소로 이해하시면 돼요. 주유소. 또 가가지고 또 벽이 있는 주유소 찍어 와가지고 우리 동네 주유소는 벽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아니, 있어.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서 말하면서 막 있다 이거는. 그죠? 당황하겠습니까? 당황 안 하겠습니까? 응? 한 개도 당황 안 한다. 하도 희한한 질문을 많이 받아와서 한 개도 당황 안 한다. 그 어쩌라고? 거기는 벽이 있으면요. 벽이 있으면 중심선으로 잡으면 되지 뭐. 벽이 없는 건물일 때. 주유소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바닥을 구하기 바닥 면적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지붕 끝에서 몇 미터 들어가면 돼요? 1m 안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럼 노대 면적인데 이게 여러분들 집에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발코니 요즘 확장하잖아요. 그죠? 확장 안 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확장을 안 했던, 아니면 최근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은 확장을 하니까 확장을 했던 발코니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발코니 면적이 아파트 33평이라면 발코니 면적이, 그죠?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 9m 규모 85 이러면 발코니 면적이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죠. 발코니 면적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까지가 포함이 안 되면 킬로부터 말씀드릴게요. 1.5m까지는 공제예요. 1.5. 그러니까, 자, 한번 보실래요? 이제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죄송할 일은 아니지 않나? 그죠? 죄송할 일은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봅시다. 잠 보세요. 여기에 301호가 있거든요. 301호. 거실이 있습니다. 방 2, 방 1. 에이, 똑바로 그리라. 다시 그릴게요. 일반적인 33평 아파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거실, 방 1, 방 2, 방 3, 주방. 그럼 이렇게 많이 빼죠. 복도형으로. 포베이. 옛날 아파트들은 몇 개냐면 3베이 또는 2베이입니다. 요즘 포베이. 그러니까 모든 방들이 뭘 볼 수 있게? 밖을 볼 수 있게끔. 거실 쪽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잡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완충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완충 공간. 이렇게. 여기 뭡니까? 발코니죠. 발코니. 여기 몇 메다 정도 돼요? 1.5 정도, 1.5입니다. 1.5인데 옛날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발코니 샤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터버리죠. 그죠? 요 면적이 바닥 면적 구할 때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건물의 노대라는데 이걸 발코니를 노대라 불러요. 노대 기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전체 면적에서, 아이고 중요하다.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벽에 접한 길이에 1.5를 꼬방값을 뺀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니까 얼마까지는 빼준다는 얘기입니까? 1.5m까지는 빼준다 이 말이죠. 봐요. 외벽.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노대가 요 노대거든요. 요 노대. 야가 노대야. 이 노대야.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얼마까지 빼준다? 1.5를 요거 길이에 1.5를 고방값을 뺀 나머지 면적은 바닥 면적에 뭐한다? 포함한다. 이게 얼마까지는 빼준다는 얘기입니까? 1.5까지는 빼준다. 1.5를 고방값을 뺀 면적은 바닥 면적이 뭐한다? 빼주는 게 아니고 산입을 한다. 1.5까지는 빼주고 그걸 넘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 넣으니까 이걸 1.8로 하진 않겠지. 바보가 아닌다면 왜 1.8이 되면 이거 바닥 면적에 들어가는데 안으로 넣으면 되지 말고 밖으로 빼겠어. 그죠? 그래서 1.5입니다. 1.5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혹시 지은 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재보세요. 얼마가 나오냐면 1.5가 나올 겁니다. 근데 또 사진을 찍어와. 1.8인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왜 1.8이냐면, 아니, 들어봐. 이걸 광폭 발코니라고 그러는데, 어떤 지역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아파트가 친환경 아파트라든지 뭐 등등으로 해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발코니가 원래 대한민국 어디든지 공제받는 건 얼마까지인데 1.5인데 어떤 데 가면 1.8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광폭 발코니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발코니가 넓은 집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그거는 별도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 재료를 썼다든지 하여튼 특별 지역이라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진 찍어 오지 마라. 자, 이렇게 해서 1.5까지는 공제해준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바닥 이제 재봐요. 필로티. 잘 낸다. 필로티. 그 밖에 유사구조 부분은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 되는 경우라든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 구할 때 만다, 산입하지 않는다, 줄짝. 필로티가 이러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장으로 쓰이죠. 그럼 바닥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한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필로티 있죠. 그죠? 이 아파트 공동주택 지을 때 필로티로 짓는 경우 많잖아요. 타워형으로 지을 때. 그럴 때 필로티 부분은, 필로티 주로 뭐로 써요?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뭐로 쓰입니까, 주로? 승강기 출입구로 쓰이지 않나? 주차장으로 쓰인다고, 필로티가? 아닌데. 근데 그 주차장으로 공동주택에서 필로티가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는 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승강기 출입구 쪽으로 많이 쓰인다든지 주민 공동이용시설 이런 용도로 많이 쓸 건데요. 됐고. 자, 그래서 그거는 뭐한다?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외합니다. 필로티 부분은 제외합니다. 바닥 면적 구할 때 제외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이거 수업하고 나면요. 수험생들이 어떻게 집행하냐면, 필로티는 바닥 면적 제외 이렇게 집행합니다. 대형 사고를 한다. 필로티가 바닥 면적 제외되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래라. 내가 더 놀랬다. 오늘 정강이잖아. 자, 필로티가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필로티가 무슨 정도로 쓰일 때? 공중의 통행, 차량 주차장으로 쓰일 때, 또는 어디에 쓰일 때? 공동주택에서. 필로티가 있는데, 그 필로티가 업무시설에서 로비로 써요. 호텔에서 로비로 써요. 그럼 바닥 면적에 포함되어져야 돼요. 그때는 포함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제외한다고요? 공중의 통행, 차량 주차장으로 쓰일 때, 또 어디에 있을 때만? 공동주택에서만. 숙박시설에서 필로티는요, 바닥 면적에 포함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필로티가 제외되는 게 아니고, 필로티 용도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다락은 층고가 얼마까지입니까? 1.8, 1.5. 뾰족 지붕이 있거든요. 뾰족 지붕 경사진 형태는 얼마야? 1.8은 바닥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한합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요하다, 이거. 옥탑 있죠, 옥탑, 승강기탑, 계단탑, 다락은 몇 메다까지요? 1.5. 뾰족 지붕은 1.8까지는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피스텔 가보면 복층 있죠, 복층. 그죠? 높이가 절대로 얼마를 넘지는 않는다. 1.5를 넘으면 안 되겠죠. 1.5를 넘으면 바닥 면적이 포함되니까. 그죠? 1.5 이하죠. 그러니까 복층에 있는 오피스텔 가보면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층 제가 오피스텔을 가보니까 거기에다가 침실을 만들어 놓고 쓰는 분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높이가 얼마 넘지 않는다? 1.5를 넘지 않고, 옛날에 요즘은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파트 지으면 맨 탑층을 갖다가 뾰족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다락을 서비스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몇 메다? 1.8까지는 바닥 면적 구할 때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재왔어. 2m인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요 1.8은 최고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평균 높이를 말합니다. 어떤 데는 2m고, 어떤 데는 1.3m고, 그럼 1.8 이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상층, 이것도 시험이 잘 낸다.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하면 바닥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외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단 볼래요? 아까 여러분 옥외 피난계단 기억나시죠? 옥외 피난계단은 아까 건축 면적에서는 몇 메다까지 공제했어요? 2m였죠. 근데 바닥 면적은 얼마? 1.5를 공제합니다. 바닥 면적에서는 1.5를 공제합니다. 공제하는 게 달라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서 미관 양상이나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마감 재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바닥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는데 열 손실 방지나 미관 양상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설치하는 마감재가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되면 그런 거 설치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설치를 장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5번까지만 보시면 돼요. 시험은 여기서 집중 출제하고 나머지 출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네요.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인 건 아시죠? 용적률 구할 때 연면적 요 4개 제외되는 거 아시죠? 지하층, 보송용도로 쓰이는 주차공간,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방의 대피공간. 자, 높이는 지표로부터 어디까지로 된다? 상단. 지표로부터 어디요? 상단. 상단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상단. 자, 한번 보실래요? 건물이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50m입니다. 근데 옥상에 가니까 난간이 이래 있어요. 3m였어요. 이 건물의 높이가 3m거든요. 53이냐, 50이냐? 53이겠습니까? 50이겠습니까? 50. 상단을 어디를 말하냐면요. 적어 놓을래요? 옥상 바닥을 말합니다. 어디를 말한다고요? 옥상 바닥. 여기 옥상 바닥이죠. 여기 건물의 높이, 상단입니다. 상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물 1층 전체에 필로티 청구는 뭐 한다? 제외합니다. 필로티는 빼고 계산합니다. 높이 산정.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로 장시탑, 옥탑. 승강기탑, 계단탑, 망로 장시탑, 옥탑. 그 면적이 당해 건물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2하인 경우에는 8분의 2하인 경우는 높이 계산할 때 포함이 안 돼요. 단 그 부분의 높이가 몇 메다를 넘을 때만 12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탑. 몇 메다를 넘을 때만요. 12를 넘을 때만 넘는 것만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붕마루 장식이나 굴뚝이나 방화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높이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더라. 자, 층수는 오네요. 층수 시험에 잘 내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몇 메다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을 본다. 층의 구분이 명확할 때는 명확한 대로 가는데 명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물 중에서 야, 이게 3층인지 1층인지 2층인지 헷갈리는데 그런 건물들이 어떤 건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체육관, 성당, 강당, 그렇죠. 극장. 애매하죠. 그럴 때는 몇 메다? 4m. 건물이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할 때는 가장 많은 층수가 건물의 층수가 돼요. 앞에서 보니까 5층이에요. 뒤에서 보니까 6층이에요. 그럼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6층. 가장 많은 층수가 건물의 층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층수제입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아까 또 나왔다 이거. 또 나왔다. 건축 면적 8분의 2하인 것은 층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의 8분의 1입니까? 건축 면적의 8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건 알고 있죠? 여러분, 지하층은 했죠? 지하층은 건물 층수 계산할 때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렇게 해서 층수.
청수는 뭐 단독 출제보다는 그냥 지문에 섞어서 한 번씩 놓는데 뭐 잘 안 틀립니다. 다 쉬운 거라서. 처마 높이 됐다. 반자 높이인데 반자까지 높이가 반자. 반자가 뭔지 압니까? 반자. 반자 이거 천장의 평평한 부분을 반자라고 그럽니다. 청고가 있거든요. 바로 밑에. 청고는 한 개 층의 높이를 청고라 불러요. 자, 전 보세요. 청고 한 번씩 내거든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가 청고가 돼요. 한 개 층의 높이. 자,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가 청고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게 5층이고, 야가 6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부터 위층 올라가야 돼. 뚫고 올라가야 돼.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가 된다. 이게 청고가 돼요. 이거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청고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갑자기 보여? 청고는 여기서는 안 보이죠? 어디가 안 보이냐면, 여러분, 요 복도 나가면 계단 있죠? 계단에서 보여요. 계단에서 보면 위에 계단의 바닥이, 내가 디디고 있잖아. 거기서부터 위에 계단의 바닥이 청고가 돼요. 여기서는 안 보이지요.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뭐야?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천장의 평평한 부분, 요거, 왜 반자라니까? 여기까지가 반자 높이라니까. 반자 높이. 반자. 여기 반자라니까, 반자. 우리 쌤들이서 반자까지 손이 안 닿는 분들 많죠? 저만 닿습니다. 끝.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나머지 없어요. 요런 기본 개념을 알아주시면, 특별히 고시 이런 것들은 안 봐도 됩니다. 나중에 시면 잘 안 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뭐 할까 말까. 지금도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한 것, 좀 전에 한 것 중에서요, 건축 면적 제외, 바닥 면적 제외, 높이, 청수, 각각에서 제외되는 거, 요걸 여러분들 정리를 했는데, 오늘 조금 나중에 문제풀이, 또 요약집, 앞으로 하는 수업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수업을 더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농지법은 매년 8월 말에 수업을 합니다. 딱 한 번 하거든요. 딱 한 번이 아니고 8월 말에 이론 정리를 하고 문제를 같이 풀면서 수업을 한 다음에 8월 이후부터 시험 때까지 매번 하는 게 농지법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지금은 안 하니까, 혹시 나는 지금 건축법까지 해서 38개를 다 맞추는데 농지법만 내만 완성하면 되는데 라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까지 해서 심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이론과 문제를 병행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심화 강의하는 과정에 여러분들하고 단원별 모의고사를 5번을 치르면서 해설 강의하고 각 파트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강의가 끝났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심화 강의에서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리가 됐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확인하는 작업. 뭡니까?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론 강의 정리했던 것을 싹 정리를 하면서 기출 문제에서 실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뭘 공부해야 될지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36회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기출 문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또 요약 강의,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바이블이거든요. 바이블.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기출 문제는 꼭 섭렵이 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봐야 될 문제들이 그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본 다음에 응용 문제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출 문제 강의 때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 자, 심화 강의는 공법에서 심화 강의는 정말로 자세히 했다고 제가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든지 또 다른 강의를 들을 때 혹시 이론적인 부분이 좀 갈증이 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심화 강의의 내용을 찾아가지고 수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후회 없이 그 내용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2달 조금 넘게 고생하셨고 다음 기출문제 특강에서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